거기 너, 누구 허락을 받고 남의 묘비를 함부로 만지는 게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묘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묘비 뒤로 숨었죠. 지팡이를 치켜든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성그룹의 한판석 회장이었습니다. 자산만 50조 원에 달하는 그가 7년 전 죽은 외동아들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꼬질꼬질한 아이가 신성한 묘역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한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자 검은 양복들이 아이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란 말이야! 놓으라고요! 아이가 발버둥치며 고개를 쳐든 순간 한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왼쪽 눈 밑에는 죽은 아들과 똑같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오후 쉴 새 없이 내리는 폭우가 한성그룹 한판석 회장의 사설 묘역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습니다.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외아들 한성준의 묘비 앞에 한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그의 신복인 김전무가 우산을 든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한 회장은 빗속에서 아들의 묘비를 내려다보며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청소부 여자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7주기입니다. 도련님을 그렇게 만든 천한 것들은 분명 벌을 받을 겁니다. 김 전무는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회장은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그 여자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쾌했어요. 그때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묘역 입구에 멈췄습니다. 트럭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별이가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죠. 그녀는 바로 한 회장이 그토록 증오했던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성준의 묘비를 향해 7년 만에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이 성준의 묘비 앞에 서자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그는 지영과 별이를 향해 지팡이를 치켜들고 천둥 같은 호통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너, 누구 허락을 받고 남의 묘비를 함부로 만지는 게야. 별이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지영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어요. 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냉혈하게 소리쳤죠. 내가 감히 여기를 또 찾아와. 경호원, 당장 이 불순한 것들을 끌어내. 김 전무는 급히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영은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별이를 앞으로 내세웠죠. 별이는 성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묘비에 새겨진 성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빠,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었죠. 한 회장은 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왼쪽 눈 밑 죽은 아들과 똑같은 붉은 점에 꽂히는 순간 한 회장은 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충격에 직면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무는 당황하여 지영을 향해 다가갔죠.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여기 올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영은 김 전무를 밀쳐내고 한 회장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딸입니다. 도련님이 가장 아끼던 태명, 별이입니다. 지영은 품속에서 빗물에 젖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서류 뭉치를 한 회장의 가슴팍에 던졌죠. 서류 뭉치는 회장의 가슴에 맞고 빗물 고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빗속에 꿇어앉아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장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진 종이는 빗물에 젖어 흐릿한 성준의 결혼 서약서 및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시야가 빗물에 젖은 서류에서 7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지우려 했던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비극의 시작이었죠. 아들의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앳된 얼굴,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시간은 7년 전 그날 한성그룹 본사 25층 화장실, 인적이 끊긴 새벽 2시였어요. 그룹 회장실 라인의 화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영은 걸레를 빨며 숨죽이고 있었죠. 그녀의 불안함은 이 비밀스러운 공간만큼이나 깊었습니다. 그때 예상대로 성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매일 밤 야근을 핑계로 이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성준은 지영의 손에서 젖은 걸레를 뺏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으나 지영은 그 따스함이 곧 파국을 부를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누가 알면 어쩌시려고요. 성준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 시간 여기에 자신들이 숨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지영은 그의 확신에 동의할 수 없었죠. 도련님과 저는 달라요. 우리 신분 차이는 이 건물 높이만큼 높습니다. 성준은 계층의 벽을 무시하듯 지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사랑으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재벌 후계자라는 자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만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성준이 무릎을 꿇자 지영은 극심한 충격에 뒤로 물러났죠. 지영 씨, 나와 결혼해줘. 지영은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이러지 마세요. 성준은 간절하게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그녀의 작업복이 명품보다 소중하다고 애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죠. 구두 소리는 그들이 숨어있던 비상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전무가 문을 열고 싸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꿰뚫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죠. 김 전무는 이 천박한 만남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않느냐고 경고했습니다. 성준은 벌떡 일어나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사이를 감시한 거야. 김 전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은 회장님과 도련님의 그림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지영을 향해 멸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그날부로 회사 출입이 금지되었고 경비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죠. 나요.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지영은 무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성주는 분노에 몸을 떨며 김 전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지만 김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준에게 천박한 여자에게 빠져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고 주주총회 발표 준비나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성준은 김 전무를 밀쳐내고 지영을 향해 절규했어요. 지영 씨, 내가 반드시 찾아갈게. 그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죠. 그는 지영을 당장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회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 회장은 성준에게 한성그룹 후계자가 겨우 청소부와 놀아나는 추잡한 소문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성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죠. 추잡한 것은 제가 아니라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아버지의 편협함입니다. 저는 지영 씨와 결혼할 겁니다. 한 회장은 격노하여 탁자 위에 펜 접시를 성준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성준에게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후계자 자리를 박탈하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성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버지에게 지지 않는 눈빛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후계자 자리가 필요 없다며 지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문을 나섰죠. 한 회장은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김 전무에게 당장 지영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낳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 아들 눈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말라고 전하라고 지시했어요. 김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의 뜻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쫓겨난 지영은 폐지 줍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초라한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임신 8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뱃속의 아이가 성준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성준의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었기에 그녀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지영은 성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이를 혼자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쳤죠. 김 전무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는 엄청난 현금과 유학 서류를 지영에게 던졌습니다. 이 돈을 받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세요. 대신 도련님에게는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마세요. 지영은 그 더러운 돈을 주어 김 전무의 얼굴을 향해 던졌죠.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준 씨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녀는 김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고 성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영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김 전무가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명백한 사리를 담고 있었죠. 도련님의 안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련님이 타는 차 브레이크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 명령이 아닌 제 경고입니다. 지영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협박하시는 겁니까? 김 전무는 비웃으며 지영 씨의 선택이 도련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영은 결국 성준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김 전무에게 성준에게서 멀어지겠다고 약속하고 홀로 외딴 지역으로 도망쳤죠.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준에게서 공중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성준.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 김 전무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곧 공항으로 가서 도망칠 거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오지 마세요. 저 이제 도련님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성준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 목소리 떨리고 있잖아. 성준은 잠시 침묵 후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지영아, 내가 지금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별이에게 줘. 이 라이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사랑해. 다시 만날 때까지. 전화는 끊겼고 지영은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죠. 한성그룹 후계자 한성준 씨 교통사고로 사망. 지영은 화면 속 피투성이가 된 성준의 차를 보며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들 사이에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전무가 무언가를 수습하고 있었죠. 그녀는 김 전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성준의 장례식 날 지영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묘소 근처까지 찾아갔어요. 한 회장과 며느리가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김 전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준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지영은 성준이 마지막으로 맡겼던 은색 라이터를 쥐었습니다. 그녀가 빗물에 젖은 라이터를 닦으려 문지르는 순간 라이터에 숨겨진 부분이 톡 하고 열렸어요. 그 안에는 반으로 접힌 작은 메모리 카드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지영은 별이를 안고 빗속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찢어진 옷을 적셨고 흙탕물이 그녀의 발에 튀었죠. 한성 그룹 묘역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철커덕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녀는 진흙탕 길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은 비에 젖어 훼손된 결혼 서약서뿐, 라이터는 한 회장에게 빼앗긴 상태였죠. 지영은 눈을 감고 7년 전 성준이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별이에게 줘.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작은 몸을 떨고 있었죠. 지영은 별이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별이의 왼쪽 눈 밑에 선명한 붉은 점이 보였어요. 그것은 성준이 남긴 마지막 표식이었습니다. 괜찮아, 별이야. 엄마가 반드시 이겨낼게. 지영은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별이를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영이 일하던 청소 용역 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어요. 김 전무의 잔인한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죠.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가는 곳마다 고용주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성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막혔습니다. 지영은 결국 거리에 내앉게 되었어요.
별이에게 먹일 따뜻한 우유 한 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한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한성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지영은 흙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별이의 손을 잡고 섰어요.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한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경호원들은 차갑게 지영을 밀어냈습니다. 예약되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별이는 경호원의 냉정한 태도에 겁을 먹고 지영의 다리 뒤로 숨었어요. 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회장의 검은 세단이 본사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영은 모든 힘을 다해 차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기익. 급정거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한 회장은 뒷좌석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혐오가 가득했죠. 또 저 여자야? 경호원. 당장 경찰에 신고해. 업무 방해죄로 구속시켜. 한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지영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라고요. 놓으라고요. 아이는 경호원들의 팔을 때리며 울부짖었어요. 지영은 끌려가면서도 한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별이의 왼쪽 눈 밑에 점을 보세요. 도련님과 똑같은 점입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핏줄입니다. 한 회장은 차창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차창 너머로 완전히 차단되었죠. 지영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난 지영은 이제 이 증거가 문서적으로 명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 성준이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지영은 메모리 카드를 분석할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며칠 후 그녀는 폐업 직전의 낡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영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복구해주겠다고 했어요. 지영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노인은 메모리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종 진실. mp4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었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성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지영아, 별이야.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 영상을 미리 녹화해뒀어. 성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화면 너머의 지영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준은 영상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결혼을 선언한 후 김 전무의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곧 해외 지사 발령을 가장한 사실상의 유배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상용으로 이 영상을 남겨. 이 영상 속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옷의 안주머니에는 내가 직접 작성한 결혼 공증 문서와 별이의 혈액형 기록이 담긴 작은 봉투가 있어. 성준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만약 이 옷을 입고 죽으면 그 봉투를 회장님께 보여드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야. 내 옷은 아마 한성그룹의 비밀금고에 보관될 거야. 성주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별이의 혈액형 기록, 그리고 결혼 공증 문서. 이것이 바로 한 회장이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녀는 곧바로 한성그룹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본사 정문 앞에는 여전히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또 왔습니까? 돌아가세요. 지영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판석 회장님의 죽은 아들, 한성준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호원들은 지영을 비웃으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전무가 정문을 통과하며 이 광경을 목격했죠. 김 전무는 지영의 손에 들린 낡은 USB를 발견하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회장님께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라고 하셨다. 김 전무는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김 전무를 향해 외쳤습니다. 김 전무, 당신이 죽인 거예요. 도련님 옷에 있던 그 봉투 어디에 숨겼습니까? 김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영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김 전무는 지영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비밀 창고로 끌고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지영의 USB에 들어있는 영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낡은 창고 안에서 김 전무는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USB에 뭐가 들어있지? 당장 내놓으시오. 지영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유언입니다. 당신이 숨긴 그 옷 안의 문서와 혈액형 기록이 곧 밝혀질 겁니다. 김 전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7년 전 성준의 시신을 수습하며 성준의 유언대로 옷 안주머니의 봉투를 빼돌렸던 것을 떠올렸죠. 그것은 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그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닥쳐. 그깟 청소부 여자의 말 따위 누가 믿는다고. 김 전무는 지영을 밀쳐 넘어뜨리고 USB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창고 구석으로 던졌습니다. USB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로 굴러 들어갔죠. 찾아보시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증거를. 김 전무는 분노하여 지영을 걷어찼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지영을 감금하고 USB를 찾으라고 소리쳤죠. 지영은 창고에 갇힌 채 이 상황을 한 회장에게 알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창고의 좁은 환풍구를 발견했어요. 청소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환풍구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고 지영은 쇠붙이를 비틀었습니다. 마침내 볼트 하나가 빠졌습니다. 지영은 환풍구를 통해 좁은 복도로 기어 나왔죠. 그녀의 온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창고를 벗어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회장의 비서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비서에게 달려갔습니다. 비서는 갑자기 나타난 흑투성이 지영의 모습에 기겁했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김 전무가 저를 감금하고 도련님의 마지막 증거를 숨겼습니다. 비서는 당황하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 전무님, 청소부 여자가 비상구 쪽으로. 지영은 비서의 손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발, 저를 믿으세요. 도련님의 유언 영상이 있습니다. 지영은 비서를 뿌리치고 회장실이 있는 25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경호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7년 전 성준이 자신을 향해 절규했던 그 복도를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채 25층 회장실 복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철문이 굳게 닫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절박한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저입니다. 성준 도련님의 아내 지영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진 몇몇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지영의 초라하고 흑투성이인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추잡하고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감히 내 집무실까지 침입해. 한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 1분만 들어주세요. 당신의 아들 도련님은 사고가 아니라 김 전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김 전무가 도련님의 마지막 유언과 증거를 숨겼습니다. 살해라는 단어는 한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한 회장은 지영의 절규가 단순한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성준이 사고로 죽은 지가 언젠데 내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지어내. 그가 지영의 말을 더 캐물으려는 사이 회장실에 설치된 내선 전화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전화 벨소리는 복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전무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 전무는 지영의 탈출을 알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별이 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막는 동안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서 이 여자가 회장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전무는 별이의 사고를 지영 때문인 양 말하려다 흥분하여 자신이 사주했음을 암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몸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 김 전무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별이를 해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영은 절규하며 한 회장의 수화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김 전무,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이 악마야. 한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전화기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한 회장은 김 전무가 자신의 명령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는 배신감과 사고 소식에 대한 극도의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별이가 실려간 세브란스 대학병원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별이의 안전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성준을 잃었듯이 이제 딸까지 잃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앞은 이미 한성그룹 경호원들과 경찰 병력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회장도 뒤늦게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도착하여 응급실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경호원들을 뚫고 응급실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응급실 안. 별이는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죠. 지영은 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지영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아이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각한 복부 출혈인데 아이의 혈액형은 매우 희귀한 O형 RH-입니다. 지금 병원 내에 재고가 없어 다른 병원에 이송 요청을 했지만 이송 중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영은 재빨리 의사에게 외쳤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저도 O형 RH-입니다. 당장 수혈해주세요. 지영은 자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한 회장과 김 전무를 대신하여 상황을 수습하던 비서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희귀 혈액형이 일치한다니. O형 RH-는 한국인에게 0.3% 미만으로 존재하는 극히 드문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희귀한 혈액형의 일치는 지영이 별이의 친모임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자 그녀가 7년간 주장해 온 모든 것이 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숭고한 증거였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없음을 알기에 즉시 수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영의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피가 별이의 작은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고통을 견뎠습니다. 수혈이 시작된 후 별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생사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 별이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지영은 수혈이 끝난 후 탈진하여 침대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응급실 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7년 전 그토록 외면했던 청소부 여자가 가장 희귀한 핏줄로 자신의 손녀를 살려냈습니다. 희귀 혈액형, O형 RH-. 이 여자와 별이가 일치한다고? 이토록 확실한 핏줄의 증거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별이의 엄마란 말이오?
그토록 희귀한 혈액형이. 어떻게? 지영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김 전무 되십니까? 교통사고 조사 건으로 여쭙겠습니다. 김 전무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응급실 밖에 한 회장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아이를 친 차량은 김 전무 명의의 차량이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김 전무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김 전무는 7년 전 한성준 도련님의 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김 전무, 내가 감히 내 아들의 핏줄로 의심되는 아이를 건드려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당장 김 전무를 잡아. 그 순간 지영은 자신의 가방을 뒤져 성준의 유언 영상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USB를 복도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죠. 경찰관님, 이 USB를 확인하세요. 성준 도련님 사고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도련님 옷에 숨겨진 결혼 공증 문서와 혈액형 기록의 위치가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USB는 복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경찰관이 중요한 증거임을 직감하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집착이 아들을 잃게 하고 손녀딸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별이와 지영이 진정한 가족이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유언 영상이 경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사망 사건이 7년 만에 재조명되었고 김 전무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지시에 따라 한성그룹 비밀금고를 압수수색했고 성준의 낡은 오단에서 공증된 결혼 서약서와 별이의 혈액형 증명서가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별이가 한성그룹의 유일한 직계 핏줄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별이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7년 동안 짊어졌던 증오와 고통을 내려놓고 비로소 평화로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한 회장은 별이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7년 동안 쌓아 올린 권위와 오만이 모두 사라진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별이를 위한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그를 응시했지만 더 이상 증오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모성애를 가진 한 여인의 눈빛이었죠. 한 회장은 별이의 침대 옆 지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낡은 바닥에 닿자마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욕심이, 내 오만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내 손녀딸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고 핏줄을 잃을 뻔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도련님을 살리려 했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련님과 별이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성준 씨가 꿈꿨던 세상은 이런 오만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성준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사랑을 몰라보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는 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어요. 별이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내 핏줄인데 내 존재를 외면했구나. 한 번만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그의 눈물 방울이 별이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별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별이도 슬퍼요. 별이 이제 안 아파요.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고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 회장은 별이를 꽉 안았습니다. 별이야, 내 손녀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는 별이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7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지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복수심 대신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별이가 당신의 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셔서요. 한 회장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영 씨,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별이의 엄마이자 한성그룹의 며느리로, 내 아들의 아내로, 한성가로 다시 돌아와 주시오.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 별이를 위해서, 그리고 성준 씨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성준 씨가 원했던 진실과 사랑을 위해 돌아갑니다. 한 회장은 지영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7년의 증오와 오해를 씻어내는 극적인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김 전무는 도주 끝에 검거되었고 경찰은 메모리 카드와 유언 영상 그리고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성준의 증거를 바탕으로 성준의 사고와 별이의 사고가 김 전무의 치밀한 계획 범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살인 미수, 증거 인멸 및 공갈 협박 등 모든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성그룹의 어두운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언론은 지영의 용감함과 별이의 기적적인 생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회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모든 사법적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는 지영과 별이에게 모든 유산과 재산을 상속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회장 자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한 회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영은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대신 성준의 이름을 딴 한성준 사랑의 별이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청소부로 시작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에 힘썼습니다. 별이는 재단의 상징이자 희망이 되었죠. 지영은 돈과 권력 대신 성준이 꿈꿨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맑게 갠 가을날, 지영은 한성준의 묘소 앞에 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묘소는 푸른 잔디로 단정하게 덮여 있었죠. 지영은 별이에게 성준이 가장 좋아했던 해바라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별이야, 아빠에게 인사하렴. 아빠는 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별이는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별이의 왼쪽 눈 밑 붉은 점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슬픔의 표식이 아닌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아빠, 별이 이제 안 울어. 엄마랑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낼게.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보고 싶어. 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준 씨, 당신이 남긴 이 아이는 당신의 사랑은 결코 천박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뜻대로 별이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지영의 눈에서는 미소와 함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오나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평화의 눈물이었죠. 저 멀리 한 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냉혈한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죠. 그는 더 이상 이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축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지영은 별이의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룬 승리였으니까요. 두 모녀의 뒷모습은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